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석사과정에 지금 재학 중인 김하늘이라고 합니다. 발표 내용은 광주 고려인 마을의 형성 과정 및 업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로 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 학기 수업을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된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내용은 이제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국내에 봉환되면서 고려인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은 이제 19세기 중반부터 러시아 연해주 그리고 구소련 지역으로 이전 한민족을 의미를 합니다. 이들은 우리와 같은 한민족이고 독립운동가들의 후예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우리가 해외 이주민이라고 보기는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00년대 초반 그리고 중반부터 고려인 에스닉 타운이 형성이 되고 상당수는 이제 우리나라에 정착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려인이라고 하는 명칭은 이제 아주 오래된 것은 아니고 이제 문헌 같은 것을 찾아보게 되면은 대략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점차 쓰이기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과 북 모두에게 중립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인의 이주 역사를 간략하게 이제 설명드리면은 19세기 중반에 이제 연해주 지역으로 이제 북부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이주를 하면서 고려인의 역사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연해주로 이제 이주를 한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이 항일 운동이나 독립 운동에 큰 역할을 하였고, 소련의 탄압 이후에는 이제 문화 운동으로 특히 우리말 쓰기 운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특히 저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같은 경우는 스탈린의 강제 이주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중앙아시아로 이제 강제 이주해서 나름대로 사실 정착을 하며 살고 있었으나 1991년 이후에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종족 민족주의가 이제 확산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각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민족이 가장 우선시 되었고 이제 러시아어만 사용을 할 수 있었던 이제 고려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나 또는 차별 이런 것들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경제 성장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주목받게 되었고 이제 법 개정들을 통해서 고려인들이 조금 더 편한 경로를 통해서 국내 이주가 나타나게 됩니다.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체류의 고려인 인구는 약 8만 5천 명 정도고 광주 강산구의 고려인은 약 4,400여 명 정도로 현재는 약 5천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강산구의 고려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이나 또는 안산, 아산 이런 지역보다는 이제 좀 특정 지역에 밀집해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제 고려인들은 조선족들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조금 힘들어서 대개 3D 직종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광주 월곡동의 고려인 마을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월곡동 주변으로는 이제 하남공단, 평동공단 등 큰 공단이 이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구직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 공급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형성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생적 커뮤니티의 형성과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커뮤니티가 고려인들을 지원하게 되면서 그런 고려인들의 규모가 성장하고 점차 마을도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또한 조례까지 제정을 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려인들 같은 경우는 조선족과 달리 한국어를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답사를 갔을 때도 다니는 그 고려인들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것이 어렵고 공단이나 농어촌에서 일용직이나 되게 조금 힘든 그런 곳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사진에서도 보게 되면은 러시아어가 써 있는 구인 광고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족 단위의 이주 비중이 높은 편이고 한국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편이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의 사진을 보게 되면은 태권도 학원의 광고인데 조금 작지만은 아랫부분에 러시아어가 이제 작성이 돼 있고 병설 유치원 유아 모집에서도 이제 러시아어와 관련된 뭐 러시아 통역이라든지 러시아 문자 이런 것들이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고려인 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생적으로 형성이 됐다는 게 가장 큰 주목할 만한 점이었는데요. 고려인 마을 형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한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한 명은 지금 사진에 나오는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의 대표 신조야 씨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 입국을 해서 여러 지역 돌아다니다가 광주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됐고, 이때 이제 이천영 목사를 만나게 되면서 고려인들을 돕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차 규모를 늘려가면서 상담소부터 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서 마을을 성장시켰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광주 고려인 마을 같은 경우는 고려인 주민 주도의 적극적인 적응 전략에 지자체와 민간단체 지원과 후원이 더해져서 대표적인 에스닉 타운으로 성장한 사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야 대표와 이천영 목사도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요 행사들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고려인 마을의 주요 경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올해 5월에 개관한 고려인 문화관의 사진이고요. 고려인들에 대한 뭐 소개라든지 간단한 자료 같은 것들이 같이 있고, 마을의 문화시설로도 함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 주변에는 각종 이제 지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들이 이제 집중되어 있는데요. 뭐 종합지원센터나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문화센터, 그다음에 뭐 라디오 방송국, 진료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진료소의 경우에는 이제 의사가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요일에 따라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는 이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고려인 마을의 비즈니스, 업종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말에는 이제 고려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상점이 한 12개 정도였으나, 현재는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음식점, 그리고 뭐 식료품점, 통신사 대리점, 그리고 학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고려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업소는 한 30여 곳 정도 되고, 고려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점까지 합산을 하게 되면은 약 90여 개 정도의 업종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인 마을의 이제 첫 번째 에스닉 상점은 이제 그 커뮤니티 발달 수준에 비해서는 조금 늦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12년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지도상에서 별표로 표시된 지역이 첫 번째 상점이 있던 위치고요. 이 위치는 현재 지원센터의 앞에 있는 그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폐점돼 있다고 하고, 최초는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두 번째 에스닉 상점은 지금 이제 별표로 표시된 지역입니다. 이곳은 이제 두 번째 에스닉 상점이자 첫 번째 음식점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 개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 봤을 때 좀 첫 번째 에스닉 상점에 비해서 조금 더 넓은 도로 부근으로 이제 입지를 하게 됩니다. 2021년 11월 13일에 그래서 도보 답사를 통해서 월곡동 일대 고려인 마을 업종에 대해 조사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관 관장님하고 그리고 식당 같은 곳들에 조금씩 들어가서 몇몇 고려인 분들하고도 간단하게 질의응답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려인을 대상으로 하는 점포를 구분하기 위해서 가게 간판이나 가게 내부 등의 러시아어를 병기했을 때만 고려인 마을 업종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87개소가 확인이 됐고, 음식점 같은 경우는 18개소, 소매업 같은 경우는 27개, 생활편의문화 서비스업은 36개, 공공교육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4개, 이렇게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음식점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여기 지도상에 보이는 부분이 월곡동이고, 월곡동의 가운데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목련로라고 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포를 봤을 때 보면 목련로의 북쪽에 조금 더 음식점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이제 한 음식점의 메뉴판 사진인데요. 러시아어의 표기가 되게 주가 되고 한국어는 찾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직원들도 한국어로 의사소통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최초 음식점 같은 경우는 월곡동의 남쪽에서 있었는데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남쪽에 있었지만 점차 북쪽으로 확산되어 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심가에서 떨어진 곳에서는 고려인뿐만 아니고 중국, 동남아시아 이주민을 위한 상점이나 음식점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이는 이 아시아 뷔페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파란색 별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2021년 9월에 영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고려인이 주가 되지만 고려인 이외에도 다문화 지역으로 변모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소매업의 현황입니다. 소매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마트로 보였고, 나머지는 이제 휴대전화나 통신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의류나 잡화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트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마트와는 다른 판매 품목을 볼 수 있었고, 수입품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생활 편의 문화 서비스의 현황의 분포입니다. 이제 생활 편의 문화 서비스 현황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인력 사무소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생활 편의 문화 서비스업이 총 36개소였는데요. 인력 사무소 같은 경우는 19개. 그리고 그것을 제외하고 이제 미용실이나 교회, 중고 이제 물품 판매, 화장품 이런 정도로 이제 업종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인력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단일 세부 업종으로도 이제 최다를 나타냈고요. 음식점과 한계 차이긴 하지만 19개로 가장 최다로 나타났고, 생활 편의 문화 서비스 이제 부분에서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사무소가 높은 비중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조사를 하지는 못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궁금증을 일으켰고 추후 연구해 볼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런 이제 추정한 생각들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단과 농업 지역이 있다는 것이 이제 이 지역이 광주의 광산구다 보니까 교외 지역과 또 가깝고 해서 농업 지역과도 가깝다는 것이 이제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인들이 이제 이곳에 정착한 지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기 때문에 정착 기간이 짧고 언어적인 문제 그리고 자본이 좀 부족하고 미숙년 상태의 그런 고려인들의 이주가 많다라고 이제 인터뷰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단기간 그리고 비정기적인 일에 종사하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됐고, 그래서 인력사무소가 고려인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력사무소 같은 경우는 뭐 전반적으로 모든 곳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교육 서비스 현황입니다. 공공교육 서비스 같은 경우는 개수로는 적지만 당연히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는 시설이고, 이제 대체로 상업시설이 분포한 이제 북쪽보다는 남쪽에 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고려인들의 정착이 시작된 부분에서부터 많이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목련로, 이 동서를 가로지는 목련로의 북쪽에 위치한 이주민 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과는 다른 사단법인이지만 마찬가지로 고려인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이제 고려인 문화관이나 미디어센터, 진료소, 공립지역아동센터, 학원,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앞서 봤던 사진과 같은 그런 시설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4개로 분류했던 그런 고려인 마을의 비즈니스 현황, 전체 현황에 대한 분포 지도입니다. 그럼 발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 고려인 에스닉 상점이 처음 등장한 이후에 서서히 증가하던 업종이 최근에 들어서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현재는 90여 개 정도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인 지원센터가 있는 목련로 남쪽에서 목련로 북쪽으로 상점이 확산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주거나 커뮤니티, 생활 편의 서비스 같은 경우는 남쪽에서 주로 분포가 조금 많이 나타나고 음식점이나 소매업, 그리고 상업 그런 기능들을 가진 것들은 북쪽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상점의 위치, 두 번째 상점의 위치, 그 이후 상점들의 위치를 보게 되면 점차 대로 그리고 북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월곡동의 고려인 마을은 자생적으로 형성된 고려인 마을의 좋은 모델로서 최근에 성장세가 상당히 돋보이는 상황입니다. 마을이 지속 가능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한시적 사업 지원보다 자체 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선주민과의 협력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점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주 도로, 남북 방향의 도로가 있었는데요. 그 도로 바깥 부분, 그리고 월곡동 고려인 주민들이 사는 가장 바깥 부분에는 중국 동남아시아 지역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점도 분포를 하고 있었어서 인종별 분화에 대해서도 추후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고요. 고려인 대상 비즈니스의 정확한 운영 주체가 이제 구분이 또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고려인들만 대상으로 하다가 한국인들을 이제 수용하게 되는 경우와 이제 한국인들이 한국인들만 대상으로 하다가 고려인들을 이제 수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폐쇄적인 그런 업종, 폐쇄적인 비즈니스에서 개방적인 비즈니스로 변화하는 그런 과정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민족 에스닉 비즈니스와의 차이점도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월곡동 고려인 마을에서는 인력사무소가 조금 눈에 띄게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다른 에스닉 비즈니스와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에스닉 비즈니스를 확인할 때 간판과 안내문을 통해서 분류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이런 상점 업종들이 폐쇄적인지 개방적인지 특성을 분석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점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간이 이제 다 돼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한 분 정도만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저희 아직 남은 정기총회가 있기 때문에 혹시 채팅창 통해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5시 반부터 바로 정기총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총회 화면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